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네, 3, 4부는 금요일 금요기획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방향성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긴 하는데 복지정책도 많이 하고 싶고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죠. 아니면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밖으로 나오라 하든지요. 그러면 또 세금을 더 많이 거치겠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영업자들도 물론 기업들도 물론 개인들도 물론 돈 내기 싫어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되겠죠. 이런 조세정책, 여러분의 세금과 호주머니에 직접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셔야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수중의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부턴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나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근로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혜택을 현재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연봉 7천만 원을 받고 자녀가 2명인 가정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 현재는 31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50여만 원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소득 이상 근로자의 세금 감면 혜택이 현재의 4분의 1로 급감하게 됩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지난 정부에서만 2차례 시도됐지만 종교계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반면 지난 2000년 28%였던 법인의 최고 세율은 지난해 22%로 줄어든 데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 더 낮춰줄 방침입니다. 당장 세수 부족에 직면한 정부의 선택은 직장인들에게 돌아갔던 각종 조세 감면을 축소하는 겁니다. 유리할 지갑인 월급쟁이들만 봉이라는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줄이는 세제 개편안은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결국 경제를 악순환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세율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사회 곳곳에 과세되지 않은 부분에 과감히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증세 없는 재원 마련,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약속처럼 가능할까요? 정세 없는 재원 마련은 약속처럼 가능하지 않다는 걸 이미 정부가 이야기한 것 같고요. 앞에서 뉴스컷에서 들으셨지만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난다고 했고 내년부터 교육비, 의료비에 부과되던 소득세 중심이 소득공제 형태의 어떤 세금이 세액공제 형태로 바뀌면서 중산층 소득이 4분의 1로 급감한다라는 앵커의 멘트도 들어봤습니다.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기사를 써준 거를 읽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조금 모르고 그냥 읽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두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직장인들 조세 감면 축소에 유리지갑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 직장인의 주부들 살림을 사시면서 더욱더 절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세금이 낮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공황 때 소득세는 90%를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이 낮아져야 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만 또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왜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의 해명은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현진권 재정학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창남 강남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논란이 많은 이제 세제 개편안을 가지고 두 분을 모셨는데 이 세금 그러면 상당히 용어도 어렵고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두 분께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현재까지 분위기로 볼 때 최근 국책연구소에서 많은 공청회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안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미 정부가 복지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세하지 않고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겠다 하는 그런 안이 몇 달 전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물론 정부 직접 발표한 건 아니지만은 세수가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방향을 보면은 이거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방향은 소득세하고 부가세, 부가가치세 이 부분에서 세수를 확보를 하는 대신에 법인세에 대해서는 세수를 낮추자 하는 이런 방안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니까 소재정책이라는 것이 세수를 확보하는 이런 수단만이 아닙니다. 조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형평고도 달성할 수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은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이런 그 효과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 세계의 그 조정책의 흐름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법인세를 낮추는 이런 그 흐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정부에서 가고 있는 건 논조는 성장에 나름대로 이 초점을 맞춘 그런 조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창만 교수님은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저는 더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정책 부분은 우리 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박근혜 정부가 지금 첫 번째 하는 이 세제 개편안입니다. 이 첫 번째 안의 그 타이틀이 과연 어떤 것인가 궁금합니다. 전에 이명박 정부 때는 민생 안정과 미래 도약, 서민층과 중산층 세제 지원, 고용 창출과 재정 건전성 확보. 이게 사실은 그 정부의 어떤 색깔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과연 앞에 타이틀이 뭘로 나올까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복지 재원 마련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라든지 재정 건전성 확보라든지 이런 쪽의 방향이 모아질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전에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복지는 증대시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은 그래도 유지하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미국 쪽이나 유럽 쪽의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두 지역의 위기를 보면서 재정 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고 있고 바로 우리 밑에 있는 일본도 재정 부채가 GDP 대비 240%가 넘는 장면을 보면서 야 이거 재정 건전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다 보면 돈을 세수를 잡아 당길 때가 있는 필요한데 기업 법인세는 낮춰버리고 일반 월급쟁이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세와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부가가치세는 올린다.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기업은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해라. 우리가 세금 낮춰주겠다. 그런데 그 돈을 대신해서 월급쟁이들과 우리 서민들에게 호주머니를 유리지갑 털듯이 털겠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쉽게 표현하면 이게 좀 이번에 세제 개편안은 세입 예산 쪽이고요.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을 두 가지 같이 비교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집안의 가장의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을 줄이는 것이죠. 당연하죠. 근데 반대로 지출을 반드시 늘려야 된다 생각하면 수입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이 점에서 그 정부의 비전과 철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입이 줄어든다. 그러면 당장 물어봐야 되는 것이 그럼 복지 지출은 지금 이대로 해야 될 것인가 낮춰야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시점이 점점 더 다가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세 부담이 높아진다는 이런 그 사실하고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이 세 부담을 어느 계층에서 부담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국가입니다. 한 전체 GDP 대비 한 19% 되고 있는데요. 그 OECD 평균을 보면 25%, 뭐 스웨덴 이런 국가는 35%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게 굳어들이는 이런 국가인데요. 지금 이제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은 세 부담이 낮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올리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올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평성 논리라는 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이걸 나누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이야기하면은 자꾸 강자, 대기업, 중심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가진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이렇게 강자 어떤 갑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인을 통해서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법인세를 뭐 세수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국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 아시고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이태리, 포르투갈, 그리스 이런 국가들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재정 건전성 문제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법인세를 높여야 되는데 어느 국가도 이런 법인세를 높이는 국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또 그런 국가들도 보면 전부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부가가치세제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내는 이런 세목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세정책이라는 것은 형평성만 우리가 만족시키는 이런 정책 같으면 조세정책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조세정책이 가야 될 가장 큰 것은 조세정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가 있든지 혹은 또 못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약 조건을 가지면서 형평성을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왕왕 잘못된 인식이 형평성만 생각하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우리 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외국 같은 경우에 법인세가 낮추는 추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외국의 기업 지배구조를 놓고 보면 지배구조는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너, 그룹의 오너나 총수가 그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주가 지배를 하고 있는 지배구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투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법인 구조를 보면 법인세가 낮춰지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소득의 대부분을 누가 가져가느냐? 친인척이 가져가죠. 친인척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성장과 분배의 원칙 중에서 성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저는 100%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 법인에 있는 사람들이 법인세를 낮췄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모든 종업원들과 주주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시스템이라 그러면 법인세 낮춰주면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떡이 돌아가겠죠. 그런데 그런 형태가 아니고 오너들이 가져가는 형태라 그러면 이거는 법인세 낮춘다는 건 다른 말이 되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 법인세를 낮추어 주었는데 그 과실이 이게 주주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자기들이 과점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그대로 남아놓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회사가 회사를 키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 부가 하는 기업한테 집중이 되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 박사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당수 재벌 기업들을 보면은 감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물은 일부 특정 주주에게만 가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한테 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야 되겠다라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면 이게 부자 감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작업자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안창남 교수님하고 우리 현 회장님하고 두 분을 조금 이렇게 이제 이 대립각을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현진건 회장님하고. 자, 이제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서 이렇게 서로 다른 견해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건전한 토론이 되는 방법인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아까 우리 현 회장님도 현진권 회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상당수의 근로자 중산층은 느끼기에 세부담이 우리한테만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부자들은 워렌 버핏이나 뭐 빌 게이츠는 재단도 만들고 우리 증세해달라고 오히려 이야기까지 하는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생전 그런 말 안 하고 오히려 법인세 낮춰달라고 그러고 호주머니 얇은 우리 지갑만 열라 그러고 이건 너무 좀 억울하다. 뭐 이런 이야기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 그런 문제는 감성적인 이런 접근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좀 말씀하셨던 법인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어서도 말이에요. 법인세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입니다. 자꾸 법인세를 낮춰주면은 그 낮춰준 만큼 뭐 재벌 이 가족들이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지배구조 문제는 우리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이야기할 그 가지는 아니고요.
가장 키포인트는 우리가 법인세 이렇게 가지고 법인세 세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강가상각 제도가 있고 뭐 지급유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게 나중에 키포인트는 투자해라는 것입니다. 투자를 확대라는 것입니다. R&D를 많이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본에 대해서 그만큼 그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은 그만큼 그 투자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요인을 얘기하는 것이지 단지 이제 깎아가지고 세 부담을 일부 재벌에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세수를 확보해가지고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복지 확대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가는 이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급식도 무상급식 다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부터 보육 전부 무상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책의 어떤 뭐 이 방향의 어떤 잘잘못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이렇게 확대되어 있으므로 이런 정책이 결국 국민한테 가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이 혜택에 있어서 이 강화된 혜택에 대해서 부담은 당연히 국민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왕 우리가 어떤 복지를 확대를 통한 이런 혜택이 높아진 것은 당연한 걸 생각하고 세금이 더 부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센시티브합니다. 그러니까 조세 정책이라는 것은 같은 지출 정책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야지 따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접근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막 고부담 세금을 많이 부담해서 사회복지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인가, 세금을 조금 부담하고 사회복지 혜택을 조금 받을 것인가.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의 문제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인 추세는 좌우지간 국가로부터 사회복지 혜택은 많이 받겠다. 그런데 내가 낼 세금은 이게 좀 어떻게 좀 뭐 이렇게 선뜻 동의가 안 되는 것이면서 우리 속담에 왜 이웃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다고 하듯이 이제 세금을 다 내기는 내야 되겠는데 이번에 논란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하면 당연히 세금은 이제 더 부담은 많아지겠죠. 근데 이제 이거 참, 이 층을 나눠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부자층의 생각은 야 우리만 세금 많이 내게 하지 말고 서민도 좀 많이 내게 해라. 이름하여 그걸 개세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5만 원에 다 내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속셈이 있는 것 같고요. 많은 표현을 하지 않지만 반대로 중간 계층은 야 나는 월급분이 얼마 받지 않는데 그 안에서 비과세와 감면을 그러면 이게 혜택을 빼버리면 나만 세금 더 내라는 얘기냐. 그러면서 이제 소득세라는 것이 공평주의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나도 낼 테니 부자 내도 좀 더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상대적인 그런 개념 속에서의 불만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를 들면 1조 원의 세수가 필요하는데 이 세수를 걷어들이는 방법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과세 기반 곱하기 세율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 과세 기반을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 있는 정책도 있고 이것이 이제 비과세 감면입니다. 또 하나는 세율을 높이든지 낮추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이 두 가지 정책 수단이 있는데요. 그럼 똑같이 1조 원을 걸어들이는 방법이 이래 있는데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이 과세 기반은 가장 넓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감면은 가면 줄이고 넓게 해주는 대신에 그래서 세율을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똑같은 1조 원을 거둔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효율성이 더 높다 하는 것이 이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이제 그걸 이제 개별 지금 비과세 감면받고 있는 개인 입장에서 세금도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연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비과세 감면에 나름대로 이제 이 폐지 축소 정책과 같이 연계해서 바로 이 세율을 떨어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전체 세수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는 이런 정책을 가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4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세율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소득공제였는데 이제 세액공제로 간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4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5382번님이 정세를 하고 공제를 덜 받는다 해도 정부가 국민 세금을 제대로 사용만 한다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잘못 쓰여진 세금에 대해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하셨고요.
4182번님 줄줄 새는 세금부터 막아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 아이들이 꿀벌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꿀벌이 꽃을 찾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비슷한 대답만 나오는데요. 꿀을 따려고요. 그런데 한 아이는 꽃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꿀벌이 놀러가주지 않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자유로운 사고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이들. 창의 지성 교육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세금 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정부는 여러분에게 복지를 많이 해주겠다고 공약을 해서 당선이 되었고 정부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내야 됩니까? 여러분이 내셔야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내셔야죠. 세금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싫으시다고요? 복지정책 줄이면 되죠. 안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논쟁의 한가운데 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되니까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십시오. 트위터는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3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두 분께 말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현진권 회장이 한국재정학회 회장이십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액공제, 소득공제 이야기가 나와서 요 부분이 지금 아주 좀 속되게 표현하면 아리까리하거든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강남대 이 안창남 교수님께 먼저 한번 세액공제하고 소득공제의 차이점을 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참 어렵습니다. 예. 먼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왜 소득공제라는 그런 제도가 들어왔느냐 하면 바로 자영사업자하고 근로소득자 간의 세부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 소득공제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자영사업자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병원을 가도 회사의 비용으로 할 수 있고 밥을 먹어도 회사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 근로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 소득공제 제도를 들어가지고 자영사업자하고 근로소득자 간의 세부담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세액공제 제도는 왜 들어왔냐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소득이 있습니다. 그 외국에서 낸 세금을 빼주기 위해서 세액공제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건데 갑자기 이 두 가지를 하나는 묶어가지고 어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 뭐가 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세액공제로 바꾼 거는 소득공제 때는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어떤 소득 갭을 차이를 줄이고자 해서 만든 제도면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국내 소득도 있고 외국 소득이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틀린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정의 차이가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소득공제제도는 서울, 대전, 부산 가는 거고 세액공제제도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이 둘을 이제 믹스를 시켜놔서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게 왜 크게 이런 제도가 나왔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를 세율을 인상을 못 하겠죠. 다른 쪽은 또 이렇게 건들 수도 없지요. 또 부가가치세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이걸 또 올렸다가는 경기 침체 또 한다고 하죠. 가만히 보니까 별반 반발이 없는 집단들이 이제 근로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 근로자와 자영사업자 의 세금 형평을 제일 위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말은 많지만 누가 주도적으로 와서 뭘고 확 그렇게 할 사람도 없는.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갖다가 축소하겠다.
하겠다. 예. 이게 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볼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아까 우리 현 박사님께서 예. 경제학자들이 늘 볼 때는 이 효율성 측면을 늘 얘기합니다. 예. 근데 이걸 법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은 어떤 얘기를 하니 공평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큰 시각차가 있습니다. 근데 예. 딱 이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 공평성 사원에서 예.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기본적으로요. 예.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예. 두 번째는 자영사업자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소득공제가 들어왔는데 네. 이걸 이제 세액공제로 바꾼다 이렇게 예. 되는 것은 아까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예. 두 번째 단계로 와서는 이제는 그러면은 고소득 근로자하고 중간계층 근로자하고 저소득 근로자가 이게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 틀립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10% 정도 쓴 금액이 10%를 세액으로 빼준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현재 소득세 세율이 38%, 35%, 24% 뭐 이렇게 예. 5단계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은 예. 원래 38% 세율을 받는 고소득자는 자기가 의료비 공제 받은 거에 38%를 세금에서 빼주었는데 네. 이번 세법 개정안 대로 오면 10%만 빼준다. 예.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고소득자가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 같다라고 하지만 예. 이게 참 청취자들이 들으면서 이해가 어려운 것이 예. 소득 공제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 2,500만 원까지만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상한선이 묶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묶여져 있다 보니까 고소득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쓴 만큼 다 공제를 못 받는 형태입니다. 예. 반대로 중간계층 근로자들은 어떻게 2천만 원 쓰겠습니까? 못 쓰는 형편인데 그나마 그것도 다시 또 그래서 축소한다 그러니까 예.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중간계층 근로자들이 세금을 내고 난 뒤에 가처분 소득이 네. 고소득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고 난 뒤에 가처분 소득보다 조금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네. 이제는 중간계층에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볼멘 소리가 나오고 예. 이 복잡한 이 산식 구조를 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이렇게 짧은 그렇죠. 시간에 할 수는 없는데 예. 현진건 회장님. 기본적으로 이제 요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네. 뭐 의료비하고 또 다른 공제율하고 전체 또 조율하는 그런 예. 또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근데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예. 최대 한도로 다 뭐 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을 공제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누진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누진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을 공제 안 해주면은 굉장히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면 10% 있는 사람이 20% 된다든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효과로 치면은 단순히 계산하면 당연히 고소득층의 세부 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소득공제가 세액경제로 바뀌는 이 제도는 우리가 형평성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형평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면 이 형평한 세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이 형평에 어떤 맞는 이런 제도라고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형평에 맞는 제도다. 네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네네. 두 분이 약간 의견이 갈리시는데요. 이 청취자분들 보내주신 문자 제가 간단히 좀 시키시라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382번님이 다시 보내주셨는데요. 대기업 키워서 낙수효과로 투자도 일자리도 늘려서 국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한다고 했는데 쏘은 기분입니다. 투자 낙수효과는커녕 자기들 곳간에 쌓아둔 건 아닐까요? 하고 보내셨고요. 재치 있는 문자 보내셨네요. 8823번님 아주 재치 있으십니다. 가정을 법인으로 만듭시다. 가정법인에서 회사법인으로 파견하는 걸로 하면 국민이 법인세 인하 효과와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셨습니다. 찬성입니다. 그리고 1009번님입니까? 흔히 여당은 부자당, 야당은 서민당이라고 하는데 선거 결과는 여당의 승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자보다는 서민들이 많을 텐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글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1524번님, 세금 걷는 국세청장님은 기업 회장님께 세금 면제 받으시던데 하셨습니다. 예, 자, 예, 우리 안창남 교수님. 예. 바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평 부담의 원칙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공평이라는 게 뭡니까? 형평이라는 게 뭡니까? 예. 법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예. 평등과 공평이라는 차이가. 예. 같은 말 같지만 이게 굉장히 천양지차로 틀립니다. 예. 평등이라고 하면. 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처럼 예. 누구나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살 때 동일하게 10%씩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 예. 이게 이제 평등한 세제죠. 법 앞에 평등하다 할 때 예. 평등. 예. 반대로 공평은 예. 그 의미가 아니고 예.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높은 세율을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 낮은 세율을 예. 적용하는 것이 공평이라고 하는데 예. 문제는 그 뒤가 더 심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높은 사람한테는 높은 세율을 소득이 적은 낮은 세율을 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예. 여기서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예. 이름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예. 여기에 이제 1조에 나오죠. 예. 예. 뭐 거기에 묻혀져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등의 원칙도 중요시해야 되고 예. 동시에 공평의 원칙도 중요시해야 된다. 예. 예,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다 소득이 다 1억씩 번다. 이러면 예. 예. 굳이 공평과 평등을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똑같은 세율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경제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플래트 텍스라고 해서 예. 단일세 제도로 하지만 예. 유럽 같은 데가 비교적 이렇게 소득의 재범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잘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77년도에 우리나라가 부가세율이 10%였고 프랑스가 10%였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도 10%, 네. 프랑스는 19.6%입니다. 예. 다 반면 소득의 격차가 양극화가 된 지역일수록 나라일수록은 예. 이걸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이제 혁명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네. 세법이 강제적으로 인게이지먼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세율을 높이고 차등 과세를 하고 고소율로 과세를 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처분 소득을 네. 가처분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내고 난 뒤에 금액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그 세율에 예. 관련된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서 예. 그것을 잘 우리가 혼동해도 안 되고 정부 조세 정책에 대해서 볼멘 소리 할 때도 예. 왜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현진권 회장님. 경제학자는 좀 더 심플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형평성이라는 것이 결국 소득 높은 사람이 높은 세율을 내고 예. 그게 이제 수직적 형평성이고요. 예. 또 같은 소득일 경우에는 반드시 예. 같은 세액을 내야 된다 하는 게 수평적인 예. 형평성이거든요. 그런데 예. 과거 우리가 8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조세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이 형평성이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국가정책의 가장 큰 목표였는데요. 80년대 이후로 해가지고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변화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개방화입니다. 예.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얘기하고 있죠. 예. 이 개방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세금 정책을 가는 데 있어서 형평성을 과거처럼 그렇게 집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 이제 자본 돈과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통장에 있는 돈 우리가 인터넷에서 몇 초 만에 당장 미국이나 일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상황이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라는 게 국경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비자 필요 없습니다. 네. 전부 여권도 필요 없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은 형평성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금 낮추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런 세상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세제 자체가 불공평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소득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소득세를 이야기하면은 항상 우리가 누진 구조가 반드시 형평 세제로서 당연한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 우리가 형평을 강조하던 동구권 국가, 예를 들면 러시아, 2001년도에 소득 세제를 단일 세율로 바꿔버렸습니다. 13%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동등하게. 똑같이 13% 바꿔버린 것입니다. 네.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거니까 이제는 개방화 사회로 인해 가지고 조세 정책을 통해서 너무 형평성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소수정책을 우리가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예. 80년대 이전에 세계 경제가 폐쇄 경제에 있을 때에 예. 그때 사고로서 형평성을 강조하게 되면은 네. 그 나라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학에서 이제 말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신자유주의 개념이 19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 글로벌화 그리고 세계화 이야기가 본격화되고 FTA 이야기도 나오고 이동이 나오고 자유무역이 나오면서 형평성 무역보다는 성장을 위해서 왜냐 그러면 1차, 2차 오일 쇼크를 지나면서 또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되고 프라자 합의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세계 질서가 다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질서가 신자유주의다. 그 바람에 이제 조세는 그동안에 레이건 대통령 초기에 가졌던 그런 고세율이 아니라 형평성을 주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자. 100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지금도 80년대와 같은 신자유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역대 정부에서 보았듯이 신자유주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밀턴 프리드만의 그 신봉하던 신자유주의가 이제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되는 순간에 와 있는가? 경제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문제는 어떤 이념이라든지 신자유주의라든지 브레진 우트라는 이런 이야기가 필요가 없는 게요. 예. 이거는 지금 환경의 변화입니다. 예. 지금 IT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클릭 몇 번을 통해 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방을 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 환경의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서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서 금융산업의 도덕적 해이와 신자유주의의 무차별적인 금융자본의 개입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해석되는 부분도 있지 자, 않습니까? 그건 이제 다른 이슈인데 말이죠.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율을 높이게 되면은 돈과 예. 사람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예.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세 정책에 있어서 개방을 하는 것은 그렇군요. 하나의 규범이지 예.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예, 많은 규범이다. 경우에 우리가 그걸 규범으로, 선택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필수다. 지금 전 세계적에서 그것이 예. 규범이 아니고 자유적으로 선택을 네, 하는 좋습니다. 나라가 예. 북한밖에 없습니다. 예. 전부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세금 낮추는 경쟁을 한다는 의미가 예. 왜 세금 낮추는 경쟁을 하겠습니까? 전부 각국마다 세수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무슨 것입니다.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예. 예, 우리 이제 안창근 교수님. 아까 세율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예. 세율을 이렇게 플래트 텍스라 가지고 이렇게 단일 세율로 낮춰서 하는 나라도 있고 예. 뭐 아시다시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렸죠. 예. 51% 가까이 올렸고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75%까지 75%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예. 그건 각각의 나라의 이제 처한 위치와 예. 그건 판단의 문제인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의 그런 형평성, 그다음에 자본의 이동의 네. 이 가능성,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혹시 세율을 올린다 치면 우리나라 부자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갈 거 아니겠느냐. 예. 이런 걱정에서 하는 것은 뭐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이해하지만 네. 다시 또 돌아와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예. 우리나라는 아직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네. 하다 보니까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고 갔지 않았다. 예.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네. 특히 지금 이게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다면 네. 제 생각 때는 소득세 세율을 인상을 해야 된다. 자, 지금 이 소득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씀과 또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대기업 세부담을 줄여서 투자를 유도한다며 2008년 세법 개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일괄 인하했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방금 우리 현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자유주의를 통한 부자 감세의 예. 실패 사례 이렇게도 맞습니다. 회사되고 있던데요. 예를 들면 예. 너무 간단한 거죠. 부자한테 감세를 해줬어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한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예. 해서 하지만 부자한테 세금 20억 내라고 했는데 예. 세율을 인하해서 예. 그걸 15억 내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펙트를 노렸던 것은 5억을 가지고 써야죠. 소비를 하면 네. 그 소비자를 만든 기업이 매출이 증가돼서 결국은 그게 부가가치나 법인세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해보면은 그 줄여든 5억을 가지고 다 어디다 했냐면 대부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은행빚 갚거나 감옥에 가 계시죠. 감옥에 가 계시거나 뭐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리클 다운 이펙트는 미국 레이건 때부터 그 당시에 그 서류들을 보면 대부분 실패했다라고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현 회장님. 경기 활성화한다고 대기업하고 부유층들이 세부담 축소 정책을 추진하는 게 현 회장님 생각에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거듭 강조하는데 말이죠. 예. 대기업하고 예. 부자하고 같이 네. 제발 결부를 안 해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 차이는 있죠. 예, 법인이고 개인이니까. 예, 법인세 소득세니까. 그래서 이제 소득세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부자 감세 이런 부분은 제가 뭐 일하는데 법인세를 가지고 낮출 때 부자 감세를 하면은 그거는 전혀 맞는 말이 아니고요. 맞는 말이 아니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렇죠. 감세 부자입니다. 법인세를 감세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전체적인 성장을 하겠자 하기 때문에 감세 부자가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 개로 완전히 다 나눠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를 좀 올려야 된다는 그것도 결국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바르냐 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 국제 간 비교하는 겁니다. 아, 다른 국가, 우리가 비슷한 OECD 국가들이 어떻냐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각 이 세제가 각 세목이 전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한국의 소득세 부담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OECD에서 거의 뭐 꼴찌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높인다면은 이 소득세를 통해서 높여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이 합의를 유출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이 법인세도 뭐 이 고소득자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인세 따로 봐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따로 가야 됩니다. 진짜 따로 그거는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요. 이제 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말씀을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외람되게 제가 좀 끊었습니다.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교인 과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대답을 하죠. 내야죠. 예를 들면 종교인에게도 사실은 유리합니다. 아마 제가 사회자께서 질문하시는 의도를 제가 압니다. 특정 종교 같은 경우에 고소득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주어도 증여세를 내라고 하는 판입니다. 이게 뭐 근로자다 아니다 이런 논리 조그마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납세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이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평성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이제 소득에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종교인은 조금 일반인하고 또 다릅니다. 어찌 보면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도덕적인 리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제도가 이렇게 종교인 가세하자는 이런 그 분위기 만들기 전에 종교인들이 우선 스스로 우리도 세금 자발적으로 내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더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이요. 문자를 엄청나게 보내고 계시는데 5382번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개념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봉급생활자로서 눈 뜨고 코 베이는 기분입니다. 사기당하는 기분이에요 하셨습니다. 5278번님 국민들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감시해야 합니다. 세금이 줄줄 새고 있어요. 2631번님 무조건 복지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복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4876번님 우리나라 대기업은 정말 대기업다운 마인드를 가졌으면 합니다. 청취자분들이 상당히 예리하세요.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두 분에게 1분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제 개혁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오히려 악순환은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세제 개혁을 끌고 가야 될지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분씩. 잠깐만 될까요? 예, 아마 제가 하고 우리 현 박사님 마지막 클로징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제 활성화가 세금보다는 앞서야 됩니다. 세제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정도가 되면 이것은 이상합니다.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것은 비전과 철학의 문제입니다. 거창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재정을 흑자로 할 것인가 균형을 할 것인가 적자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적자는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경기가 막 다운될 때. 그다음에 그렇지만 제 생각은 우리나라가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균형 또는 흑자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세수를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조 원의 세수를 거둬들인다면은 거둬들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목에 우선적으로 거둬들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학에서 확실하게 이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OECD 국가들이 똑같이 그런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부가세입니다. 예. 두 번째가 소득세입니다. 예. 제일 마지막이 법인세입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우리 한국에서는 완전히 100%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세수가 필요하다면 법인세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소득세, 부가세를 굉장히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세제는 결국 국민들의 인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 국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되면은 절대 성장으로 가는 그런 세제를 이리 밟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제가 오늘 말씀 클로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오늘 두 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고마웠습니다. 한국재정학회 현진군 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남대학교 세무학과의 앙창민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세정책 관심 가지시고요. 여러분이 내시는 돈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돈으로 여러분이 복지정책 받습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